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46쪽이 되겠죠.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효율적 시장 이론인데 또 시험에 개념 용어들이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주식 시장에서 처음 나온 용어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됐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주식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을 이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신도시 개발 발표를 하면은 발표된 지역의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효율적 시장의 개념 이해해 두시면서, 자, 그러면은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고 있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효율적 시장을 크게 세 가지 약성, 중강성, 강성의 효율적 시장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죠.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과거의 정보입니다. 과거에 이미 발표된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약성 효율적 시장. 자, 그러면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데,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죠.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A라는 회사의 오늘 주식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과거의 주식 가격의 흐름을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분석을 기술적 분석인데, 자, 이러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자, 이 초과 이윤은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큰 것을 얘기합니다. 자,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큰 것을 우리는 초과 이윤이라고 하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정상 이윤은, 자, 정상 이윤은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요. 자,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으면은 정상 이윤이라고 하고요.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다. 자,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기 때문에 정상 이윤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죠. 자,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반영되는 이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 자, 그러면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에다가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더해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공표된 정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한다. 자, 삼성전자가 영업계획, 여러분 우리가 영업계획이라든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한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또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자, 이 그림이 보듯이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인데, 그러면 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 그러면 기업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를 얘기하겠죠.
자, 공표된 정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돼 있다.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된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 또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번 정답 물었죠.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된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느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결코 시장의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 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두시면서 여러분 47페이지에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 시장,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외환 시장은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어디까지만 나타난다?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중강성까지만 나타나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이 좀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입지란 용어가 나오죠. 입지는 경제활동 주체, 입지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가 입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입지 선정이라는 것은 입지 주체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 조건, 뭐 자연적 조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작업이 입지 선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8페이지에 입지 개념, 입지 선정에 있어서의 개념을 우선 살펴봤는데, 자, 우리 입지 중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상업지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이 상권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상권은 배후지죠. 배후지로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 상권이고, 이 주거지나 공업지보다 또 상업지에서 중시하는 게 가로인데, 가로는 뭐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다. 주거지나 어떻게 돼요? 공업지보다는 상업지에서 더 중시하는 용어가 가로인데,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는 가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은 상권이라고 해요. 상권은 배후지죠. 그래서 점포, 우리 상업용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정의되는 공간 개념이 바로 상권입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상권도 범위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 유동적 또는 가변적이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 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상권.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합격을 해서 상가 점포를 거래할 때 그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상권 내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어떠냐, 인구 밀도는 어떠냐,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걸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재 48페이지 보시면은 상권 분석 모형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는데, 이 학자들의 견해는 또 매년 출제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상권 분석 모형에 있어서 학자들의 견해는 또 매년 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2년 연속 이론을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론을 출제를 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우선은 첫 번째가 최초의 이론이죠. 레일리라는 학자가 나와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여러분 우리 뉴턴에 보면은 여러분 늘 사과 생각나죠. 이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을 해서 나타난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레일리는 이 도시 단위를 기준해요. 그래서 여기 A 도시의 인구가 뭐 A가 있고, 또 여기 B 도시 인구가 우리가 B다. 그럼 여기서 여기 2만 명, 뭐 5천 명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두 도시 간의 직선 거리를 의미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도시 단위를 기준합니다. 도시 단위 기준에서 우리가 보는데, 상권의 경계는 당연히 규모가 작은 우리가 비도시에 가깝게 결정이 되겠죠. 상권의 경계. 자, 그러면은 이 상권의 경계와 관련해서 이게 시도시인데, 자, 시도시 인구 1만 명, 시도시 인구 1만 명, 이게 바로 분기점이죠.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인데, 시도시 인구 1만 명이 A도시에 몇 명 물건 사러 가고 나머지는 B도시에 몇 명이 물건 사러 가느냐 보는 거죠. 이때 요 분기점으로부터 A도시까지 거리를 Xkm, 분기점에서 B도시까지 거리를 Ykm라 하면요, 우리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바로 얘기죠. 우리는 상권, 여러분,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시도시의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인 크기인 뭐에 비례한다? 두 도시인 크기인 인구에 비례한다. 자, 두 도시 A, B 두 도시인 인구에 비례하고, 우리가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상권의 경계인 우리는 이 분기점으로부터 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여러분 29회 시험에는요, 요 비례와 반비례를 바꿔서 반비례 비례로 출제했어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다녀야겠죠.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시도시의 소비자 1만 명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인 크기인 인구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으로부터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내용인데, 문제는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을 유인력 또는 흡인력이라고 해요.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은 유인력, 흡인력인데, 이때 비례는 뭘로 간다? 분수식의 뭘로? 분자로 가요. 자, 비례는 분수식의 분자로 가고, 반비례는 분수식의 분모, 거리 제곱의 반비례인데, 이 거리 제곱의 반비례할 때 반비례는 분수식의 분모로 간다. 그래서 유인력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수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 우선 기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수정을 하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해서 나타납니다. 수정을 해서 나타난 두 번째가 바로 누구 이론이냐면 컨버스라는 학자. 컨버스의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또는 분기점 모형이라고 해.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분기점 모형이라고 하죠. 자, 분기점 모형. 그래서 우리가 상권의 경계, 요 상권의 경계죠. 이 상권의 경계는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컨버스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한 우리가 중력 모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인구를 수정하죠. 인구의 비례인데, 인구를 우리 A 도시에 있어서의 쇼핑센터의 매장 규모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인구를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자, 이때 하여튼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그러니까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다. 구매 영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가 된다. 자, A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B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서로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 되는 것이 컨버스 모형이고, 허프는 확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허프는 확률.
자, 여러분이 소비자 거주지가 있다. 자, 소비자 거주지 인구가 20만 명이다. 자,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가 20만 명이다. 20만 명. 20만 명인데 20만 명에서 우리가 2km 거리에 있는 A 할인점이 있다. A 할인점 매장 면적이 2,000제곱미터다. 자, 그리고 우리가 5km 거리에 있는 이렇게 B 할인점. B 할인점의 매장 면적, B 할인점의 매장 면적이 10,000제곱미터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선은 우리가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20만 명이 A 할인점을 경험적으로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이 물건을 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했다. 허프는 확률이 꼭 들어갑니다. 이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하는데 문제는 이 소비자 거주지에서 A 할인점을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은 세 가지 요인이죠. 우선 A 할인점까지 요 거리, 또 경쟁, B 할인점 경쟁, 우리가 점포의 수가 몇 개냐, 그리고 또 A 할인점의 매장 규모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률적 상권 분석 모형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허프의 우리가 이론을 지금 보는 거죠. 자, 31회 시험에도 허프, 30회 시험, 31회 시험, 29회 3년 연속 나오고요. 30회 시험은 아예 한 문제로 냈고, 또 31회도 보기로 들어오면서 또 출제를 했습니다. 허프 레일리가 지문에 좀 자주 나오는데 특히 최근에 허프가 계속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넬슨도 2년 연속 출제를 했습니다. 네 번째, 넬슨은 30회 시험, 31회 시험 2년 연속 출제를 했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죠. 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을 보면은 넬슨은 점포의 경영 주체가 어느 장소, 지점에 점포를 입지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상고, 매출고를 올릴 수 있느냐, 점포 입지의 원칙 8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지문이 출제했었죠. 점포 입지의 8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자, 이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는 그 내용을 우선 여러분이 출제를 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넬슨의 이론이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1933년에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서비스,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난 서비스업에 대한 최초의 입지 이론이 의미하는데,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나오죠. 최초의 이론이죠.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나옵니다. 자, 이 중심지 이론은 이 재화의 도달 범위, 크리스탈러는요, 이 재화의 도달 범위, 이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크리스탈러의 이론이다.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다. 자, 우선 중심지는 뭐죠? 중심지는 요거 얘기죠. 자, 여기에 중심지입니다. 자,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상품, 재화나 서비스 상품을 생산해서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 자,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가 중심지예요. 자,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자, 이 공급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이 최대한의 거리를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다. 예,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 자,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도산하지 않고
남는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율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를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범위인데,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존재할 때 우리는 중심지가 성립을 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최초의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애플범 교수. 애플범 교수의 CSD 소비자 우리가 분포 기법이죠. 자, 애플범 교수의 소비자를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니크에서 약어로 CST라고 쓰죠. 자, 여러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이마트가 있어요. 고객이 어디서 찾아오냐? 찾아온 고객을 인터뷰를 통해서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써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이 CST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을 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게 CST, 소비자 분포 기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업 입지 이론은요,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를 출제를 매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상업 입지 이론 잘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가 최초에 어떻게 형성돼서 현재까지 도시가 발전되어 왔는가, 이걸 분석하는 모형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입니다. 자,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중에 최초가 1925년에 나타난 버제스라는 학자예요. 버제스. 자, 버제스라는 학자에서 나타나는 동심원 이론인데, 이 버제스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우리가 전개를 하게 되겠죠. 자, 또 도시 내부 구조 이론도 최근에 매년 출제를 또 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매년 출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시카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있어서 형성 과정, 도시에 있어서의 형성 과정을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의 핵심이 중심 업무지구, 중심 업무지대를 CBD라고 하는데,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이 핵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핵심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우리가 점이지대,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거. 점이지대 용어가 어려워요. 시험에 3번 출제했습니다. 용어 점이지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장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우리가 주택지역이 3번째가 나타나고, 4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이 4번째, 5번째는요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이죠. 위성도시로서 5번째에 나타나죠. 이렇게 도시의 핵심에서부터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동심원상으로 선장하죠. 몇 개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버제스인데,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대도 낮아지고 인구 밀도도 외곽 갈수록 낮아지고 우리가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접근성도 낮아져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접근성이 좋죠.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자 이게 최초의 모형으로서 이상적이죠. 동심원상으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도시가 성장한다. 자 실증적으로 분석한 이상적인 모형으로서 최초의 모형이죠. 최초라 보니까 또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데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설명한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심원 이론인데 이걸 변형을 하죠. 이 동심원을 또 변형을 해요. 변형을 해서 요거는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화에 결여됐는데 이것을 이 도시를요, 우리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142개의 도시, 142개의 도시의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죠. 그래서 1939년에 나타난 호이트란 학자, 선형 이론이죠. 자, 호이트 31회 시험에 출제했고 30회는 두 학자 나오고 28구에는 다 핵심 이론이 나오고 하여튼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인데 자, 호이트는 여기죠. 도시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죠. 중심 업무지구. 도시의 핵심은 하나인데 이렇게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이렇게 방사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동질적인 토지형이 이렇게 도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뭐를 따라서? 항상 우리 교통망입니다.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그 모양이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다. 선은 부채꼴이고요. 우리 형은 모양이죠. 모양형자. 그래서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호이트다. 그래서 호이트는 당연히 도로 가까이는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주택을 우리가 차지하겠죠. 그래서 우리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 간선도로인 자동차 전용도 가까이는 집가가 비싸니까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차지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심원 이론과 이 선형 이론의 장점들을 수용해서 1945년에 나타난 이론이죠. 해리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 자,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핵심이 이번 하나가 아니라 요 두 개는 핵심이 하나인데 이번은 핵심이 하나가 여러 개다. 다 핵심 이론이 나오죠. 그래서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 유형이 하나의 유일한 핵심이 아니라 몇 개의 여러 개의 흩어졌다 이산된 핵심에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원래 도시 핵심은 하나인데 이 도심의 기능이 전문적으로 분화되면서 다 핵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심과 부도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대적인 대도시나 거대 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이 바로 다 핵심 이론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